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39페이지 중개보수 차례입니다. 중개보수, 관심이 많죠, 우리가. 이 중개보수는, 이 중개 관련돼서 보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개보수와 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비. 중개보수의 성격.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무실을 차려놓고, 의뢰인들이 와서 물건 내놓고 물건 찾고 이런 과정에서 중개 완성되고 계약서 쓸 때까지도 중개 수수료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합니다. 보수 얘기를. 그렇죠? 그러면 그 보수를 나중에 그러면 청구를 못 하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그렇다면 중개보수. 자, 보수 청구권, 보수 청구권, 중개보수에 의해 중개 서비스의 대가다. 그 다음에, 청구권 발생 보세요. 언제 청구권이 발생하느냐 이 얘기죠. 청구권은 중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중개 보수 청구권은 발생과 행사 나눠서 보셔야 돼. 언제 발생을 해? 중개 계약을 할 때. 일반 중개 계약을 보통 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도할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아파트 좀 팔아줘. 얼마에 팔아줘. 그래, 네 거 얼마에 팔아줄게. 라고 하는 순간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조심하실 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부로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이제 정지조건부라고 얘기를 하죠. 발생을 했지만 행사가 정지돼 있죠.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그렇죠. 중개가 완성이 되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정지 조건부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권 그러면 발생과 행사 시점이 다르다라는 걸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을 했을 때 의뢰인이 여러 군데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놨어요. 그러면 여러 명 다 뭐가 발생돼 있어? 중개 보수 청구권이 발생은 돼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누가 행사하느냐? 조건을 성취한 자가. 여기서 조건이 뭐야? 정지 조건. 중개 완성이죠? 이것이 된 자가. 그래서 The winner takes all. 아바 노래. 그쵸? 승자가 몽땅 다 가져간다. 이거예요. 승자 독식의 세계. 정말 무서운 정글의 세계입니다. 자,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 자,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일단 중개계약이 먼저 존재해야 되겠죠, 앞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니은. 중개계약 기간 내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중개계약 같은 것도 중개계약 기간 같은 거 설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안 하죠. 그렇죠? 안 하면 대개 몇 개월로 봐? 3개월. 일반 중개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되나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안 쓰죠? 안 썼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게 뭐라고?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그러면서 보통 언제까지 사고 팔아줘 이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유효기간,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뭐라고 하면 일반 중개 계약은 3개월 안에 중개를 해줘야 유효하다 이 얘기죠. 전속중개계약도 그렇잖아.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은 만약에 안 하면 몰라도 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되고 법정서식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거 전속중개계약을 할 때는 유효기간을 정하게 돼 있고 혹시 유효기간을 안 정했다 그러면 거기도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보고 있죠. 자, 어쨌든 중개계약 기간 내야 돼. 중개계약이 효력이 있는 때에 중개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가보시면 거래계약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돼야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판례까지 소개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보수 청구의 여부. 자, 그러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 B라는 개업공인중개사 두 군데다 물건을 내놨어요. 여기서 A도 막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뭐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거 이런 것도 발급 받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비가 좀 들어갔어, 돈이. 근데 성공은 B가 했어. 중개 완성은. 그러면 A가 자기가 좀 들어간 비용만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예를 들면 중개 완성은 못했지만 노력한 만큼 뭐 좀 달라는 소리 할 수 있느냐. 거기 밑에 1번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성공한 놈만 가져간다고. 아시겠죠? 승자 독식. 무서워. 동그라미 1번. 자, 중개의뢰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 그러니까 판례는 중개의뢰계약을 대개 뭐로 보고 있어? 위임계약. 그것도 유상위임계약으로 보고 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언제 지급하느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는 게 원칙이고요.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는 제가 2000년 초창기 할 때만 해도 2001년도 초창기 할 때만 해도 당사자가 약정하면 되는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 보통은 다 잔금날 받는 식으로 관행이 그렇게 돼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법이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놨네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보통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잔금날이야 대개. 그렇죠? 잔금 치르는 날. 자, 이걸 정식으로 얘기하자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느냐라는 얘기죠. 돈 받으면 소멸하지. 보수 청구권 행사했는데 돈 받았어. 보수 받았어. 그럼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세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제 케이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요거를 갖다가 A가 중개를 했는데요. A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고의도 과실도 없어요. 근데 지들끼리 뭐가 잘못 붙어가지고 이거를 해제하네 뭐 취소하네 해서 이거 취소가 돼버렸어. 또는 해제를 했어. 누구 한쪽이 잘못해서 또 한쪽이 해제를 해버렸다 이 얘기야. 그럼 이제 무효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지들끼리 이제 거래대금 뭐 돌려받고 어쩌고 이제 하겠지. 2배로 물려주고 뭐 이런 소리 하겠죠. 그러면 A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무효가 됐어 지금.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얘가 아무 잘못 안 했다고 그랬잖아. 얘는 아무 잘못 안 됐어. 얘 보수 청구권 언제 발생했어요? 중개계약 하면서 발생했고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어요? 중개가 완성되면 행사할 수 있었잖아. 그렇죠? 결국은 얘가 완성시킬 때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었고, 그리고 이게 해제가 된 것도 얘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럼 얘는 보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보수는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얘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이게 깨졌다 그러면 보수 청구 못해요. 얘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깨졌다 그러면 그때는 보수 청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청구하는 거 이거. 됐습니까? 제가 해봐서 알아요. 진짜로 정상 청구 돼요. 응?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지들이 막 싸우더니 끝냈어. 그리고 안 주겠대. 무슨 씨. 나의 노력을 내놔 씨. 그랬죠. 결국은 안 주겠다고 날뛰길래 법원에다가 중개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변에 이제 변호사 친구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쓰래. 써가지고 직접 제출했죠. 해가지고 판사님이 개업공인중개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네요. 중개보수를 지급하세요.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지만 그런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중개보수의 범위 봅니다. 중개보수의 범위. 이게 이제 자꾸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구분을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우리 이 보수 부분에서 물건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건을 이 주택이나 이런 거하고 나머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주택과 나머지. 아시겠죠? 주택과 나머지. 먼저 주택의 경우, 그리고 주택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나누면 또 행위가, 주택은 크게 보면 소유권이 자체가 넘어가는 매매나 교환이 있고, 빌려 쓰는 얘기가 있잖아. 우리가 임대차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주택은 왜 주택하고 주택 외로 하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사람들이 주택이라는 부분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상가 건물 이런 거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장사하고 싶으면 상가 건물 필요한 거고, 안 하면 필요 없는 거야. 하지만 주택은 어때요? 들어가서 잘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건 필요한 거고, 이거는 1%보다 99%가 많지, 서민이. 예? 아, 서민이 99%인가요? 90%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얘들한테는 이 수수료가 굉장히, 보수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이 중개, 거래 중에 보면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따로 띄어서 이렇게 보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 상태에서 조례로 결정한다, 이 얘기예요. 조례로 그 지역에 맞게끔 한다. 그러면 어떤 한도를 정해주고 조례로 한다. 어떤 한도를 정해주느냐?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까지, 임대차는 1000분의 8까지 라는 한도를 법령에서 정해준다, 이 얘기예요. 법령. 공인중개사법이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여기까지는 정해준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럼 이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로 정해라. 그러면 이 얘기대로 하자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거의 보수, 수수료율은 다른 게 원칙이겠죠. 다른 게 원칙이잖아. 그쵸? 실제로는 되게 비슷해요, 다.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 만들어 놓은 걸 다른 지자체가 다 베껴서 써, 그냥. 자기들이 따로 연구해서 하기가 싫어. 귀찮아. 여기서 하던 거 그냥 다, 그냥 베껴 쓰는 거야. 뭐 베껴 쓴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 뭐. 자기 지역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그러면서 조례로 정해놨어. 마치 자기들이 새로 쓴 것처럼.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뭐라고? 법령이 정해준 한도 내에서 그 지역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는 중개수수료 계산 문제 낸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물건 같은 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동인가요? 서울특별시 서초동. 강남구 서초동인가? 하여튼 거기. 그 지역에 지금 중개를 한단 말이야, 중개를. 중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중개를 하면서, 중개 수수료 얼마 받을 수 있느냐?
매매 아파트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라 하면 그 문제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왜? 수수료 요율을 알아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만 딱 문제를 내면 우리가 서울특별시 수수료 요율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서울 거는 하도 유명하니까 외웠다고 치자. 저기 제주도 걸 냈어, 문제를. 그럼 제주도 거도 또 외우고 있어야 되네? 만약에 저기 수원시 거를 물건을 했어. 그럼 수원시 걸 또 외우고 있어야 되네? 전국적으로 이게 다 다른 게 원칙이잖아. 그 전국의 수수료율을 그걸 뭐하러 다 외우고 있느냐 이 얘기지. 그쵸?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낼 때 그냥 딸랑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수료 요율을 가로 속에 넣어줘요. 넣어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매매 수수료 5억짜리 수수료 요율이 얼마냐 이렇게 이딴 문제는 내면 안 돼. 차라리 내면 어떻게 내느냐? 법정 한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는 이 한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맞는 말이냐 아니냐 이런 거. 그런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 문제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그것만 하시면 돼. 특히 임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곱하기로 해서 5천이 넘느냐 안 넘느냐 또 이렇게 되잖아. 주택은 5천이 안 넘으면 70%로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아시고 계셔야 돼. 그런 거를. 요율 자체는 그렇게 그닥 문제가 안 돼. 이 정도로 기억하셔야 돼. 이거 법정이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이 아닌 경우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주택이 아닌 경우 중에도요. 오피스텔 그리고 그 외. 이 오피스텔 중에요. 주택으로 쓰이는 오피스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가.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주택으로 쓰고 이런 분들. 자, 그런 게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 오피스텔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이 아닌 것, 그 외 모든 물건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수료 요율 자체도 주거용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구만. 그렇죠? 주택도 주거용이고, 여기도 어떻게? 주택 아니지만 아닌 물건 중에도 주거용이 있다 이 얘기지. 그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규칙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주거용이니까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얘처럼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니까 주거용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누는 거야. 행태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 100분의 5, 아니 1000분의 5 1000분의 4. 아예 이렇게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것들은 이런 구분 안 합니다. 이런 매매 교환 이런 구분 안 해요. 무조건 뭐야? 1000분의 9. 매매도 1000분의 9, 임대차도 1000분의 9. 우리 상가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1000분의 9. 매매도 1000분의 9. 그러면서 여기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 계산할 때도 안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왜? 이거는 규칙에 이렇게 적혀 있어. 이것도 물론 규칙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이 규칙 한도 내에서 이걸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계산 문제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규칙에 정해놨는데 그 지역 조례로 안 합니다. 그냥 이 규칙대로 해요. 이 규칙대로. 그래서 얘가 얘하고 비슷한 주거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해놓은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여기 가보면요, 되게 그 시도 조례 되게 보면 요런 숫자 비슷하게 나와. 그것도 여기는 이제 한계를 정해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일 때, 1억 미만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 숫자들이 나와요. 0.4%, 0.3%, 0.5%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여기는 아예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만 해놨어. 규칙으로. 왜? 이거는 조례로 맡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숫자는 계산 문제 내면서 상가 건물 같은 거 거래했는데 수수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느 지역에 거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숫자를 보기로 안 넣어줄 수도 있어요. 왜? 지방마다 다 똑같거든 이거는. 이걸로 하니까. 됐습니까? 네? 됐죠? 자, 그래서 거기 주택, 외 주택 이렇게 가려서 하고요. 142페이지하고 143페이지 전부 정리하면 그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싶으면 차분히 읽어보세요. 이 내용으로 이렇게 이걸로 정리됩니다. 자,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143페이지 아래 가보시면 중개보수의 산정, 거래가격 곱하기 중개보수 요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래가격 곱하기 해당 물건의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중개수수료 산정. 자, 교환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교환은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 갑은 전원주택을 가졌어. 을은 어느 지역에 토지를 가졌어. 얘는 전원주택이 필요해. 얘는 토지가 필요해. 이거를 A가 중개해줬어. 그럼 둘이 물건을 바꾸는 거야. 교환. 자, 그런데 두 개의 값어치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른 부분은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돈으로 메꾸겠지. 그렇죠? 자, 얘들이 뭐 돈으로 메꿔서 거래하는 건 좋은데 얘는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보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그럼 저기 물건에 따라서 요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쪽에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쪽에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그랬을 때 교환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월 차임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계약이죠. 보증금 한 번에 빡 주고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더 이상 돈 안 내고 나올 때 돌려받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세잖아. 이게 만약에 등기비 올라가면 뭐라고 불러야 돼? 전세권 이렇게 불러야겠지. 전세라는 말로 등기비 올라가면 전세권이란 말로 올라가요. 그럼 물권인 전세권이죠. 그렇죠? 자, 물권인 전세권은 보증금 내 안 내? 물권인 전세권은 보증금 내 안 내요? 거기서도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다만 뭐라고 불러? 그 보증금을 전세금이라고 불러요. 거기서는 물권인 전세권. 자, 그러면 전세금을 지급 안 하고 전세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지상권은 지료를 지급 안 하는 지상권 설정 가능해요, 안 해요? 무상지상권이 가능하냐고. 약정하기 나름이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어쨌다 이걸 반드시 등기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쪽은. 다만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을 등기를 안 하면 땅 주인이 곤란해지는 수가 있어. 결국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때 지료 등기는 대항 요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전세권 등기, 물권인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을 지료처럼 등기 안 해도 되느냐 이 얘기죠.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지급이 필수 항목이에요.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세금.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흔히 그런 전세권 등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본 게 그냥 전세라고 불리는 거. 그렇죠? 그럼 이 전세는 물권인 전세권으로 봅니까? 채권인 임대차로 봅니까? 채권인 임대차 관계로 보죠?
그래서 채권적 전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또는 등기를 안 했으니까 미등기 전세 이렇게 부르죠. 자,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보증금 한번 빵 내고 그냥 들어가 살잖아. 그러면서 보증금이라고 부르죠. 자, 이거는 중개보수를 어떻게 받느냐. 보증금이 거래 금액이에요. 보증금이 곱하기 뭐? 요율. 그 다음에 그러면 전세권 등기한 거, 물권인 전세권, 거긴 보증금이라고 안 하고 전세금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거기 거래 금액은 전세금이 거래 금액이겠지. 곱하기 요율. 됐습니까? 그래서 월차임 없는 임대차의 경우, 그래서 전세보증금 곱하기 중개보수 요율. 그 다음에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해가지고 A와 B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보세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 만약에 여기에 요율이 5%, 0.5%래. 0.5%. 그러면 0.5%를 한번 여기다 계산을 해봐. 보증금 500만 원에 0.5%는 얼마예요? 500만 원에 1%는 얼마야? 500만 원에 1%. 1만 원이죠? 아니, 5만 원이죠? 그거의 반이니까 얼마야? 2만 5천 원. 야, 중개 하나 해주고 2만 5천 원 받네? 아니면 여기다 한번 곱해봐. 30만 원에 0.5%면 또 얼마야? 30만 원에 1%는 3천 원이죠? 3천 원. 그거의 반은? 어휴, 여기다 하면은 1,500원이나 받네? 이건 너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요.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거기다 요걸 더해. 3,500이죠? 그럼 이거 거래 금액이 3,500만 원짜리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래 금액을 만든 다음에 곱하기 요율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서민들을 위하다 보니까 이게 이 거래 금액이 적게 나오는 사람들일수록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 요율을 그대로 해버리면 수수료가 너무 세다 얘기야. 그래서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하고 보증금을 합산해 봤더니 5천만 원이 안 돼. 5천만 원이 안 되면 우리 생각에는 요율을 더 높이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저거 합산해서 5천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들게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한테 요율을 다 받으면 되겠느냐 이 얘기지. 그래서 5천만 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계산하란다. 수고스럽지만 처음엔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듯이 보증금 월세에다가 차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 보증금을 더해보라 얘기야. 그게 5천만 원이 안 되면 다시 계산하라는 얘기고, 5천만 원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나왔어. 그럼 그게 그냥 거래 금액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5천만 원이 안 되면 다시 계산해라. 어떻게 계산해라? 곱하기 100을 하지 말고 70을 곱해라 이 얘기예요. 결국은 수수료 좀 더 적게 받으란 얘기야. 그죠? 네? 70으로 곱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30만 원 곱하기 70은 2100이죠? 2100만 원. 이거 500만 원 하면 얼마짜리? 2600만 원짜리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얼마였어요? 3500만 원짜리인데 2600만 원짜리가 됐죠? 거기다가 요율을 곱해라. 그러니까 수수료가 당연히 적어지지. 적게 받으란 얘기야. 힘들게 사니까.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사실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한 번만 설명해 주면 잘해요, 이제 사람들이. 왜? 이거 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날 머릿속에 이거 생각하는 거야. 야, 저거 하면 얼마야.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해. 인간의 본성이야. 그러죠? 이래서 다 이해하신 걸로 하고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보세요. 분양권 전매의 경우. 분양권을 전매가 허용된 지역에서는 전매할 수 있죠? 그쵸? 분양권은 지금 현재 아파트는 없지만 장래 아파트가 생기죠. 물건이 생기죠. 특정돼 있잖아. 거래할 수 있죠. 중개할 수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되죠. 대신
법에서 전매 제한을 하면 못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죠. 자, 그럼 분양권을 중개했다. 그럼 중개 수수료, 보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 곱하기 중개보수 요율. 그러면 가로에 뭐라고 해서 기납입된 금액에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분양 가격이 10억이야. 요즘 아파트 뭐 10억 정도 보통 하죠? 너무 올랐어. 10억. 자, 그런데 요게 계약금이 1억이었어요. 중도금은 7번에 나눠서 7번에 1억씩. 나머지 마지막 얼마예요? 계약금 1억에 중도금 7번 내면 8억 들어간 거죠? 나머지 2억은 잔금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어. 자, 중도금은 예를 들면 뭐 석 달에 한 번씩 내는 걸로. 자, 계약금 1억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2번 들어갔어요. 2번. 총 얼마예요? 4억 들어가 있죠. 요 상태에서 전매를 했어. 요 상태에서. 그걸 중개한 거야. 그럼 중개 보수를 계산할 때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이잖아. 거래 금액을 10억짜리 아파트니까 10억으로 봐야 되느냐, 실제로 들어간 돈으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걸로 하면 좋겠어? 당연히 이거지. 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들어간 걸로 해라. 그래서 1억에 2번 들어갔으면 얼마예요? 3억이네. 3억. 4억이 아니라. 그쵸? 3억. 그럼 이건 거래 금액이 3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었어. 프리미엄이 한 2억 붙었어요. 이것까지 합산하라는 얘기예요. 프리미엄. 그럼 얼마? 5억이죠? 그 5억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사는 사람은 매도인한테 얼마를 줘야 돼? 10억 줘야 돼요? 5억 줘야지. 매도인이 낸 돈 3억에다가 프리미엄 2억 붙었다며. 그게 매도인이 가져갈 돈이지. 나머지는 앞으로 비어있잖아. 계속 내야 될 돈이잖아. 그건 매수인이 승계한 거예요. 매수인이 내야지.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얼마에 산 거예요? 12억에 산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12억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돈만큼만. 됐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중개업하고 할 때는요, 이런 게 빨리빨리 계산이 돼야 돼요. 응? 이런 게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답답해서 가버려. 응?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이거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혼자서.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다못해 전자상가나 이런 용산이나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어디 뭐 쇼핑몰, 옷가게 있는 데 가면은 계산기 딱 들고 이러잖아. 응? 막 좀 이러잖아. 응? 이거 드리겠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여기 머리 셈법이 빨라야 돼요. 셈법이. 근데 보면 그거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 부러워 죽겠어.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도 타고나진 않았어도 비슷하게라도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 뭐 사람을 속이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빠릿빠릿해야 돼. 자, 그 다음 분양권 전매 그렇고, 비읍번에 가보세요. 동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흔히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죠? 전세 끼고 집 사는 경우. 자기가 세입자가 되면서 집을 파는 경우. 이런 경우지.
그래서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을한테 매매 계약을 하는데 갑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사 갈 데가 없으니까 얘는 또 당장 들어올 건 아니거든. 차라리 세입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살고 있던 집이에요. 얘가 팔면서 내가 세입자로 좀 살게. 2년만 살게. 그럼 얘들은 두 가지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 플러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야. 그걸 전세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응?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금 A가 중개했어요. 이거 두 건이지. 그럼 두 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싸웠었어요. 2001년도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언급이 없었거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목소리 크게. 둘 다 내놔라, 이씨. 이랬지. 둘 다 내놔라. 이것도 주고 이것도 달라. 그쵸? 그랬더니 사람들이 등을 지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쪽만 주세요. 근데 법으로 지금 얘기된 게 이렇게 됐을 때 요것만 받으라 이 얘기예요. 이제는 명확해진 거야, 법으로. 아시겠죠? 자, 이것과 그거 외의 계약이 동시에 이렇게 동일 당사자 간에 했을 때는 결국은 요거 하나만 받아라. 이게 크겠지, 이게. 이거보다는. 이게 크겠죠? 이걸 받아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징수해서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적정한 이익 비용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니은에 이러한 중개보수에 따르는 부가가치세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동법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은 이제 누가 민원 질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받아놓은 걸 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VAT 별도 해가지고 보통 부가가치세는 10%가 붙습니다. 거래한 것에 발생한 이익의 10% 정도가 부가가치세로 붙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 50만 원을 받았어. 부가가치세가 5만 원을 붙는단 말이야. 근데 55만 원을 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초과수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초과수수로 처벌받느냐 이 얘기예요. 50만 원까지는 초과수수가 아니야. 근데 부가가치세 5만 원을 포함해서 받으니까 초과가 돼버렸어. 이거 그럼 초과수수 금지에 해당되느냐 이 얘기지. 여기서는 어차피 이거 부가가치세로 받았고 부가가치세로 낼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죠? 이건 초과수수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까지 받았더니 포함해서 받았더니 이 한도를 넘어갔다 초과수수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개 보면 일반 과세자들이 대개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일반 과세자들이 납세를 하는데 간이 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들 부가가치세를 낼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받아간다라는 얘기죠. 아, 이거 업무 비밀인데, 씨. 괜히 얘기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쵸? 여러분들도 나중에 해야지. 응? 왜냐면 그렇게 하고도 법정 수수료보다 적게 받아, 결론적으로. 왜? 하도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하니까 그런 대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깎아달라니까. 안 깎아줄 수는 없고. 그렇죠? 깎아주자니 내가 힘들고. 자,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하시겠죠? 부가가치세 부분 이해했습니까? 내려가시고 중개보수 한도익 명시 및 초과수수 금지. 자, 거기 기억해 보시면요, 주택 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1천분의 9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뭐 이런 말 나오죠? 응? 아까 이거 지워버렸네. 자, 아까 주택의 경우,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것 중에
주거용인 오피스 말고 나머지 건물들 1000분의 9였죠.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걸 갖다가 요율표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해줍니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요율표를 어떻게 해야 돼? 게시해 놔야 되죠. 그렇죠? 조례가 바뀌고 뭐 법이 바뀔 때마다 해줘, 보내줘. 그러면 게시해 놔야 돼. 그럴 때 이제 보면 되게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요렇게 1000분의 9라고 해놓고 써놓습니다. 요거 한도에서 공인중개사 네가 받고 싶은 금액이 얼마니 그걸 써놔라, 표시해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요율을 표시해놔라. 그래서 여기를 비워놓습니다. 비워놓고 여기다 써놓으라고 해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놓으면 돼? 1000분의 9라고 써놓으면 되지 뭐. 내가 그거 다 받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초과수수 금지돼 있죠. 근데 초과수수를 했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5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이 보수 자체 받은 게 무효냐 이 얘기죠. 아닙니다. 100만 원까지는 유효해요.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뭐야? 부당이득이죠. 50만 원만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자, 다음 넘어가셔서 디귿번에 자, 초과수수 금지돼 있는데 이거 위반하면 징역은 어떻게 되죠? 1년 1천만 원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요 따위로 받았어. 자격 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하다가 걸렸어. 등록이 취소 가능하죠. 업무정지 처분에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실비의 종류 및 수수. 실비의 종류. 대개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동그라미 2번에 앞에서 그 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이럴 때 거기 보증 설정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있어. 이런 걸 실비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거의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건 별로 신경 쓸 거 없는데 1번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대개 요런 게 실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비는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실비입니다. 이 실비가 중개보수보다 크거나 이러면 조금 위험해요. 그러면서 이 실비를 받을 때는 영수증이나 뭐 이딴 거 다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어떤 거, 그 다음에 니은에 그런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이런 거 받습니다. 실비는 되게 이전하고자 하는.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실비 청구는 거의 안 해요. 또 보면 실비 청구.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 이렇게 딱 달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택시비 들어갔고 뭐 했으니까 그거 저 10,000원만 더 줘. 참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런다고 줄 사람도 없어. 응?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맙시다. 자, 조례 내용 가보세요. 조례 내용 146페이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해서 서울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마친 때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요되는 실비. 그 다음 계약금 등의 지급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례가 얘기를 하고 있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 자, 거기 그 문제 1번, 2번 있죠? 계산 문제. 3, 4월 달에 한번 풀어드렸죠? 아마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봐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148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 및 보칙 보도록 하겠습니다.